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 부버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트넘 허스퍼의 4호 영입,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기대감이 큰데요.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축구 인생을 살아왔는지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역할과 어떻게 본다면 겹칠 수도 있고, 손케쿨 트리오라는 확고한 주전 3톱이 있는 토트넘이 왜 클럽 레코드로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했는지 샅샅이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예. 우선 히샬리송 선수 영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적료는 좀 많이 들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히샬리송 선수의 여태까지 보여준 것 대비 클럽 레코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적료는 솔직히 좀 거액을 쓰긴 했다라고 평가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팀에 필요했던 영입이다. 예. 왜냐면은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은 케인 같은 경우는 아예 백업 자체가 네. 없다시피 했었으니까요. 예. 지난 6월 2일에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 왔을 때 또 많은 국내 팬들이 히샬리송 선수를 봤을 텐데요.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보여지지만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 경력으로 보자면 어떤 역할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에버튼에서의 프리미어리그 기록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지션별 출전 기록인 건데, 예,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 가장 많이 나오긴 했죠. 그 다음은 왼쪽 윙후 가장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선수가 원래 그 에버튼은 측면 공격수로 쓰려고 영입을 했던 거긴 해요. 근데 칼버트 루인이 워낙 부상이 많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좀 많이 뛰기도 했었고, 또 이제 램파드 감독이 막판에 투톱 쓰면서 또 톱에서 뛰기도 했고, 좀 그러다 보니까 팀 사정 때문에 최전방을 가장 많이 뛰긴 했어요. 근데 뭐 오른쪽 윙도 설 수 있고 2선도 설 수 있고, 그냥 이 선수가 브라질에선 도리어 또 오른쪽 윙으로 더 많이 뛰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공격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가장 잘 알려졌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왼쪽 윙 공격수, 측면 공격수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주전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왔고, 또 케인 선수 자리에 백업이 없으니까 이 선수가 그러면은 후보로 온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현재 상황으로는 모든 포지션을 볼 수 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케인의 백업이자 손흥민의 경쟁자로 온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기록으로 좀 분석해 주시죠. 뒤에 애슬레틱에서 그 와포드 시절까지 포함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포지션마다의 출전 그 비율을 얘기를 한 건데요. 역시나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가장 많은 비율을 뛰었고, 약간 뭐 왼쪽 윙은 윙이건 미드필더건 뭐 사실상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가장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윙,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장 적게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와 활동 반경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실제 경기에서 히트맵은 좀 어떤가요? 예, 뭐 히트맵은 이 선수가 그러니까 최전방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지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히트맵이 왼쪽과 중앙에 좀 많이 걸쳐져 있긴 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히트맵이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중앙에서더라도 왼쪽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약간 뭐 다르윈 누네스 리버풀이 영입한 공격수 좀 그런 식으로 동선을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긴 하죠. 결국엔 이제 활동 반경의 빨간색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랑 상당히 겹치긴 하지만 꼭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참고로 이 히트맵이 지난 시즌 히트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전 시즌들을 제외하고 지난 시즌은 최전방 공격수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왼쪽 윙으로 많이 나왔어요. 오른쪽 윙으로는 아예 안 나온 거거든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좀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활동폭이 넓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지역에 뭐 분포는 있지만은 매몰되는 선수는 아니다. 다 볼 수 있다. 많이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 뭐 이렇게 다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적의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 어떤 위치에서 가장 치명적이었을까도 좀 기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기대 득점인 거거든요. 그 90분당 기대 득점인 건데, 원톱으로 섰을 때는 많이 이제 상대의 견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기대 득점이 살짝 떨어지긴 하고, 반면에 측면에 섰을 때 기대 득점이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죠. 그 측면으로 나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측면에 섰을 때가 어쨌건 간에 조금은 더 편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하지만은 4개 다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이거 차이 없는 거예요. 뭐 0.01 정도 차이면은 사실 어느 위치에 가도 고르게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도리어 이제 기대 득점보다는 실제 득점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긴 하죠. 투톱일 때 조금 더 편하게 뛴다. 예. 그리고 왼쪽 측면에 섰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뛴다는 게 90분당 0.33골이니까 기대 득점은 별로 차이가 안 났잖아요. 하지만 실제 득점이 이 정도. 반면에 오른쪽 윙에 섰을 때는 0.27골로 다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일 때가 본인은 가장 어쨌건 간에 힘들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기록으로만 놓고 보자면 사실 손캐 쿨 중에 쿨 자리보다는 손캐 자리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 히샬리송 선수, 쿨루세프키가 함께 뛰거나 혹은 히샬리송, 케인, 쿨루세프키 이렇게 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기록인데요. 네. 히샬리송 선수가 손캐 쿨이 있는 상태에서 토트넘을 원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동안 기록이 좋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뛸 건지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앞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전천후 공격수라고 했잖아요. 예. 뭐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에버튼에서 뛰는 동안 예.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에버튼 선수들 중에서 예. 43골로 최다골, 예. 그리고 또 326 슈팅 후 최다 슈팅, 예. 그리고 최다 드리블 돌파, 예. 그리고 최다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 그리고 음. 최다 미드 진영에서도 소유권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도 잘 넣었는데 슈팅도 많이 때리는 데다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도 잘 그렇죠. 가져왔다는 얘기고, 예. 거기 돌파까지. 그러면 완벽한데요. 그리고 경합 승리도 940회로 최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태클 성공은 209회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좀 공격수들한테는 좀 흔히 나오기 어려운 기록인데, 네. 일단은 뭐 수비를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수비를 압박 같은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비도 성실하게 하고, 솔직히 말하면 뒤에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은 좀 거칠게 플레이하는 선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의미 있는 게 공격수로서는 흔치 않은 이 기록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에버튼에 온 이래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200개 이상의 태클과 200개 이상의 드리블 돌파를 기록한 선수가 딱 3명밖에 없거든요. 예. 히샬리송하고 그 드와이트 맥닐, 예, 그리고 이제 마테오 코바치치, 이렇게 3명. 맥닐 같은 경우는 이제 번리에서 뛰고 있고, 예. 코바치치는 첼시에서 뛰고 있죠. 사실 이제 공수 겸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돌파하는 능력만 네. 잘하기도 어렵고. 원래 예. 이런 거는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 쪽에서 나와야 되는 기록인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공격수인 히샬리송이 하고 있다는 건 거죠. 최전방에 있는 뭔가 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드 느낌, 박스 투 박스 스트라이커, 뭐 예. 약간 이런 느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 기록만 이제 놓고 본 건데요. 지난 시즌 어쨌건 간에 10골 5도움에 경기당 2.4회의 슈팅을 기록을 하면서 에버튼 선수들 중에선 가장 많은 골과 도움과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10골 5도움이라는 기록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에버튼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고전했다는 걸 그렇죠. 감안한다면 예. 그 강등 경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팀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나마 이제 고든이 옆에서 조금 보조 예. 역할을 했던 거였고, 말 그대로 칼버트 루인이 부상 후 많이 빠졌던 게 크죠. 15경기 선발 출전이 전부잖아요. 예. 절반 이상을 빠졌잖아요. 히샬리송도 풀 시즌으로 뭐 경기를 다 뛴 건 아니지만 예. 뭐 어찌됐거나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잔류의 공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가 드리블도 좋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드리블 돌파는 총 82회 시도해가지고 40회 성공시키면서 그냥 그 성공률은 50% 정도 나왔고요. 예, 그가 더마레이 그레이 다음으로 예 많은 기록을 에버튼 선수들 중에서는 기록을 했죠. 예, 뭐 기술적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돌파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의 견제를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울을 얻어낸 것도 많죠. 예. 그 총 68회 파울을 획득하면서 이제 에버튼 팀 내에서 가장 많은데, 고든이 이제 그 다음 후 64회인데 출전 경기 숫자가 5경기가 더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기당으로 따지면 히샬리송이 더 격차를 벌린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는 돌파도 좋고 뭐 슈팅도 좋고 뭐 압박도 잘해주지만 이렇게 파울을 얻어내서 세트피스 기회까지 끌어낼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좀 인상적인 게 이 전방 압박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번에 노카쿠 얘기할 예. 때도 나왔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PPDA가 높을수록 압박 수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에버튼 보면은 밑에서 7번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압박이 참 약한 팀이라는 얘기예요, 에버튼 예. 자체가. 예. 근데 히샬리송 자체는 세로 그래프가 예. 90분당 압박 횟수인 거거든요. 예. 90분당 압박 횟수가 상당히 위쪽에 있죠. 예. 그러니까 에버튼 자체는 팀적으로 전방 압박이 약한 팀, 압박을 잘 못하는 네. 팀인데, 그런 속에서도 히샬리송의 개인적인 압박 능력으로 에버튼을 좀 끌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로 그래프는
활동량인 거거든요. 활동량이 히샬리송이 좀 내려와 있긴 하잖아요. 예. 하지만은 10km 이상을 뛰었거든요. 예. 이게 최전방 공격수는 10km 이상 뛴 거면 많이 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미드필더들이 뭐 10km 이상 보통 뛰고 그렇죠, 예. 11km, 많게는 12km까지 뛰지만 스트라이커는 아무래도 이제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예. 커버해야 될 범위 자체가 넓지 않으니 이렇게 많이 뛰기가 어렵지만 히샬리송은 예. 더 본인이 뛰었다. 예, 그냥 손흥민 선수도 한 9km에서 10km 정도 뛰거든요. 예. 히샬리송 선수는 일단은 많이 뛰면서 팀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몸싸움도 많이 하고 많이 네. 뛰고 돌파도 하다 보면 부상을 좀 자주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히샬리송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하지만 뭐 히샬리송은 여기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에버튼에서 뛰는 동안 지난 시즌이 조금 그래도 유난히 부상이 있었던 거였고요. 예. 예, 나머지는 딱히 큰 부상 없이, 예,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긴 했어도 다 자잘하게 한 예. 경기만 빠지는 정도, 짧게 빠지는 정도밖에 없었다는 네, 거죠. 큰 부상이 없었고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기에 부상이 있던 게 도쿄올림픽을 또 갔다 오면서 그렇죠. 예, 못 쉬었죠. 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많은 그 도쿄올림픽 갔다 온 선수들이 부진했었거든요. 예. 예. 사실 히샬리송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 그랬기 때문에 부상 문제도 있었고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지만 후반기에 결국에는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결국엔 개인적으로 좋은 시즌을 보냈고요. 예. 무엇보다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히샬리송이 좀 강팀에 특히 강한 모습 보여왔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빅식스 상대로 이제 득점 기록인 건데요. 예. 특히 첼시 상대로 강했죠. 첼시 예. 상대로 3골 넣었고 리버풀 더비에 예. 조금 많이 불태우는 선수거든요. 예. 예, 더비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한 선수여가지고 리버풀 상대로 2골, 맨시티 상대로 2골, 아스날 상대로 2골, 그리고 맨유 상대로 1골을 기록했는데 토트넘 상대로 골이 없어요. 예. 빅식스 중에. 근데 토트넘 왔으니까 뭐 토트넘 상대로 골 없는 건 문제가 안 되는 예. 거예요. 사실 전 가장 인상적인 게 또 토트넘이 첼시에 유독 약한데 예. 그 첼시에 가장 강했다라는 점이나 또 예. 북런던 더비 상대인 아스날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예. 토트넘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 특히 첼시전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첼시한테 꽤 약했는데 네. 히샬리송은 좀 어땠나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였죠. 예, 예. 5월 2일에 있었던 경기. 그 홍염 이거 예. 했던 이것 때문에 에버튼이 강등된다 하다가 그쪽으로 잔류할 수 있었잖아요. 첼시전 예. 승리하면서 이 경기에서 일단 뭐 슈팅 성공률 100%였고요. 그리고 뭐 이제 볼 경합 승리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었죠. 이 예. 경기에서. 뭐 이날 뭐 100% 성공뿐만 아니라 뭐 경합 성공이 7회, 예. 뭐 상대 박스에서 볼터치 6개, 거기다가 공중볼도 5개를 따냈으니까 온몸을 그냥 불살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토트넘이 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할 때 중요한 상대인 맨유와의 경기, 네. 맨유를 상대로도 강했죠. 전 그냥 맨유전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골 자체는 넣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근데 뭐 이 경기에서 어쨌건 간에 슈팅 다 그 100%였기도 했고요. 볼 터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첼시전보다. 그리고 경합 성공도 14회. 최다였고요. 그리고 파울 획득도 3회 최다였고요. 예. 예, 전체적인 기록들이 거의 이전 경기보다는 더 높았어요. 태클도 3회 성공시키고, 예, 클리어링. 원래 공격수가 클리어링은 거의 많이 안 기록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히샬리송 클리어링도 상당히 잘했었죠. 예, 볼을 또 7개 예. 따는 걸 포함해서 거의 수비수의 기록이 아니냐라고 예. 느껴질 정도로 전술적인 역할을 맨유와의 경기에 잘해줬고 예. 또 중요한 아스널과의 경기도 이제 뭐 히샬리송이 좋은 기억들이 좀 있죠. 작년 12월에 있었던 지난 시즌 전반기 막판에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예, 이 경기에서도 어쨌건 간에 히샬리송이 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경합 승리 8회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6회 그리고 찬스 메이킹 4회를 했고 드리블 돌파를 4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키면서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고 또 태클 3회죠. 예. 예, 그리고 파울 획득 2회.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3번의 도전 끝에 골 넣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첫 2번의 골들이 다 옵사이드 판정이 나와가지고 취소가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을 강팀들을 상대로도 그대로 다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약팀을 상대로 기록이 뻥튀기 되는 선수가 아니라 애초에 꾸준한 선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 상대로는 아직까지 골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토트넘 상대로도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그러니까 골을 못 넣더라도 수비적으로 이제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솔직히 말하면 기복이 있어요. 이 선수가 예.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 하지만은 그럴 때도 수비로 이제 팀에 공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인 거죠. 2020년 9월에 있었던 토트넘하고의 경기에서
26회의 볼 경합을 예. 시도해서 23회를 성공시켰어요. 예. 공을 다 떼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히샬리송이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득점력의 기복이 예.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공격수들이 볼을 예. 못 넣거나 잠수를 타면 거의 경기에서 지워지고 예. 역할을 못 하는데, 히샬리송은 그런 상황에도 뭔가 해낸다. 뭔가 도움을 예.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이 바로 최근 2시즌 한 선수가 기록한 최다 볼 경합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엔 토트넘이 가장 힘들어하던 경합 상대를 품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또한 이 선수가 이제 파울도 많이 얻어냈는데 뭐 굉장히 거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단점인 거거든요. 예.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 파울을 한 횟수도 두크레는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부딪혀야 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당연히 파울이 39회로 가장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히샬리송이 36회로 2위입니다. 예. 근데 예. 좀 이제 공격수로서 이렇게 파울이 많이 나오는 게 흔치가 않은데 네. 이게 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선수의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경합 자체를 꺼려하진 않는 게 있는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감정 제어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좀 거친 파울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통제하고 좀 조정할 수도 있는 약간 부분이다. 그 보복성 파울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 선수가 상대 팀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선수랑 붙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파울도 파울인데 네. 징계를 받으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옐로 카드 9회로 에버튼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았죠. 지난 시즌에.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비매너 플레이들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와 좀 감정 충돌을 하다 보니까 파울도 네. 많아지고 과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고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중에 이런 그 의욕적인 플레이가 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다음 경기 출전 정지 징계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위축되면 좋겠죠. 예, 근데 위축이 안 돼요. 된다. 이 선수 위축이 안 돼요. 경고를 받아도 그냥 예. 한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선수 프리미어 리그여서 그나마 퇴장을 안 당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일 때가 있어요. 예. 예, 실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에버튼에서 4시즌 뛰면서 2018-19 시즌하고 2020-21 시즌에 퇴장 당한 경력이 있는 거죠. 이땐 옐로 카드는 적지만 대신 예, 퇴장을 당했었고 그리고 2019-20 시즌하고 지난 시즌은 옐로 카드가 많았었고. 예, 결국에 이제 토트넘에서도 이런 경고 관리, 퇴장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기 중에 퇴장을 당하게 되면 10명으로 뛰어야 되고 그런 그렇죠. 부분이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선수 득점에 대한 기복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슈팅에 대한 세부 기록은 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에요. 이게 전체 슈팅이 경기당 2.4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유효 슈팅이 0.8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골이 0.3골인 거거든요. 예. 이거 그러니까 전체 슈팅 대비 유효 슈팅만 놓고 보면요. 33.3%밖에 안 돼요. 10개 때리면 3개 정도만 그 골대로 가고 나머지 7개가 밖으로 빗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쉬운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 50%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유효 슈팅 비율이. 물론 이제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 비율이 거의 뭐 100%에 네. 가깝긴 했지만 그 경기들은 사실 슈팅 기회가 좀 적었던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을 따지면 12.5%. 네. 손흥민 선수는 막 30% 넘잖아요. 예. 그리고 그가 특급 공격수면은 20%에서 솔직히 말하면 20%도 적어요. 25%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12.5%는 너무 낮죠. 그럼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는 손흥민, 케인 선수와는 완전히 장단점이 상반된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은 그렇죠. 많이 뛰어주고 싸워주고 부딪혀주고 뭐 이렇게 수비도 해주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손케 선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또 클래스 있는 공격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슈팅 질도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슈팅의 정확도도 좋지 못한 데다가 슈팅의 질적인 부분, 강도 부분도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이게 그냥 유효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을 따지면 유효 슈팅은 다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높아줘야 되는데 37.9%예요. 사실 이제 히샬리송 선수를 그럼 데려온 이유는 이미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공격 생산성과 득점력이 좋은 상태에서 그걸 보완해주는 선수가 온 거예요. 네, 경쟁자는 아니다. 꾸준히 일을 해줄 선수가 필요한 거죠. 네, 말 그대로. 그 역할을 같이 경쟁할 정도의 선수는 아니다. 절대 아니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패스 기록이 굉장히 좋은 공격수들인데 히샬리송은 좀 어떤가요? 별로 안 좋죠. 예. 이건 솔직히 말하면 케인 선수도 패스 정확도 같은 거는 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케인은 도전적인 패스들 상당히 많이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패스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게 정확한 선수는 아닌 거예요. 정교한 선수는 아닌 건데 일단 패스 성공률 63.4%는
매우 낮네요. 예, 많이 낮죠. 예, 거기다가 좀 패스 방향 같은 것들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에서 이 선수가 왼쪽에서 조금 치우쳐서 플레이한다는 게 보이는 게 36%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가장 많은 비율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60.1%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저런 부분들도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크로스 성공률도 예. 38회 시도해가지고 5회 성공. 이거는 예. 그가 13.2%. 그럼 뭐 크로스가 거의 다 빗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가 에메슨 로얄 많이 예. 욕하잖아요. 근데 그 로얄도 한 20% 근처까지는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윙어라고 보기에는 앞에서 많이 뛰어다니는 이제 하드워킹 공격수다. 네. 결국엔 이제 손흥민 케인 선수와 이제 연계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손흥민 케인 선수가 공격할 때 다른 부분들을 책임져주는 네. 공이 없을 때의 역할이 중요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적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클럽 레코드인 6천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6천만 파운드가 이제 유로로 하면 7천만 유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럽 레코드를 깼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건데요. 예. 기존 기록은 은돔벨레의 6천만 유로였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기록으로 봤을 때는 백업이나 로테이션 자원은 아니다. 선발 자원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예, 클럽 레코드로 영입한 선수를 어지간하면 백업으로 넣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가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백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영입한 거는 주전 3톱 중에 한 자리에 세우려고 영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증이 따르는 게 예. 기록으로 봤을 때 케인, 손흥민과 주 포지션이 겹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함께 뛰게 할 것이냐? 예. 대체 어떻게 공격진이 3톱이 구성될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 거라고 봐요. 케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서고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이 선에 배치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히샬리송이 왼쪽으로 가고 손흥민이 오른쪽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손흥민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고요. 네, 그렇죠.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고 토트넘의 명실상부한 더블 에이스예요, 케인이랑. 네. 원래 에이스들의 위치는 잘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잘된 시즌 다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어 잘하는 거를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히샬리송이 조금 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제가 그러니까 클룹세스키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말이 3, 4, 2, 1이지 토트넘은 실제적으로는 3, 4, 1, 2로 뛴다. 예. 그러니까 오른쪽 포메이션 도판을 보시면은 실제는 케인이 10번으로 뛴다. 예. 이건 그렇죠. 현지 그 칼럼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케인은 토트넘의 10번이고 손흥민과 클룹세스키가 투톱처럼 움직인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히샬리송이 투톱처럼 올라가는 거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자주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히샬리송이 상당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지고 손흥민은 치고 들어가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사실 손케쿨 트리오로 주전 3톱을 구축을 했지만 예. 콘테 감독은 쿨루셉스키 한 명만 가지고 오른쪽 측면을 구성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예. 그 자리를 함께 경쟁하거나 혹은 더 나을 수 있는 면을 갖고 있는 히샬리송을 영입한 것이다. 손케히로 간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경쟁을 해봐야 예. 해요. 둘의 특징이 조금 다르거든요. 클루세스키가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들이 되고, 조금 더 그러니까 패스가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실질적으로는 9번이고요. 예. 그리고 클루세스키 제가 편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클루세스키는 적당히 케인의 요소도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서 네. 적당히 손흥민의 요소도 가지고 있는 선수, 그러니까 약간 믹스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플레이메이커적인 경향도 일정 부분 클루세스키는 있다면은 히샬리송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부딪히는 공격수라는 거죠. 압박 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조합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기본적인 플랜 A에서는 오른쪽 공격수로 나서지만 뭐 컨디션이라든지 네. 상대팀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케인 선수 네. 자리를 백업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네. 정말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해줄 때 뭐 히샬리송이 클루세스키와 함께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양한 가능성이 예. 있지만 최우선 옵션은 손케히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 시즌은 조금 특이한 시즌이거든요. 네. 11월 21일부터 월드컵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일 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중단돼요, 리그가. 예. 그러니까 11월 12일까지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다 치러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리그도 절반까지는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굉장히 압축 시즌을 보내요. 예. 그리고 또 중간에
월드컵 갔다 오면 또 휴식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는 공간들이 너무나도 크게 있기 때문에 거의 2달을 쉬거든요. 예. 그러고 다시 시즌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려면은 더더욱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전반기에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를 중심으로 많이 뛰긴 하겠지만 이 선수들도 모든 경기를 뛸 수 없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히샬리송 선수와 시간을 나눠 갖게 되다 보면 네.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클루세스키야 이제 스웨덴이 그렇죠, 월드컵에 못 가니까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뭐 손흥민 선수도 조별리그 다 뛰겠죠. 예. 최소.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하고 히샬리송에 예. 그리고 잉글랜드의 케인은 목표가 예.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승 후보로까지 뽑히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휴식할 시간이 사실상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선수는 후반기 가면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박싱데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갔다 와서 재개되는 일정도 빡빡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샬리송 케인도 후반기 초반 일정에는 조금 이제 번갈아 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새 시즌부터 교체 카드도 5장으로 늘어났죠. 예, 프리미어리그도 마침내 5인 교체가 됐고 사실 이제 국제축구 평의회에서 아예 모든 공식 경기를 이제 5인 교체로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기 중에도 이 선수들이 고루 출전 시간을 나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교체 카드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히샬리송 영입은 필요했던 영입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케인 선수가 제가 이거는 이제 케인 분석했을 때 얘기 드렸지만은 첫 2경기만, 그러니까 첫 경기는 아예 빠졌었고, 그 맨시티 이적 파동 때문에, 이적하겠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울버햄튼전에 교체 출전한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발 출전을 했었고, 그렇죠. 한 경기 교체 아웃된 거 빼고는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었거든요. 케인은 백업이 없었어요.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데인 스칼렛이하고 유망주 하나였는데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콘테 감독이 아예 안 썼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이 오므로 인해 이제는 케인한테도 휴식을 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손케희가 선발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케인을 빼고 클루세스키를 넣으면서 히샬리송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양한 조합으로 쓸 수 있고 이 다양한 조합을 경기마다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히샬리송이 주전 3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도 모든 선수가 중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기록으로 봤을 때 손케 쿨 트리오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3톱 중에 하나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히샬리송까지 왔잖아요. 토트넘의 공격진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현재로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해당하죠. 그가 맨시티보다는 살짝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왜냐면 맨시티는 뎁스가 워낙 그렇죠. 거기 그 백업까지도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명을 붙는다면은 맨시티는 한 6명, 8명을 붙거든요. 하지만은 뭐 저는 리버풀하고는 이제는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리버풀이 어쨌건 마네가 나가고 누네스가 왔잖아요. 그렇죠. 누네스가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인 건 맞지만은 적응기라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토트넘 공격진이 거의 리버풀과 맞먹을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이 영입된 맨시티는 뭐 혼란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원탑이라고 봐도 사실 첼시도 아직 공격 보강이 안 됐고 맨유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심지어 호날두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스날도 제주스가 왔지만 솔직히 뭐 전 시즌에도 토트넘보다 좀 떨어졌다고 본다면 2위권 정도 공격진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케인 선수도 지난 시즌에 굉장히 그것도 전반기 망쳤는데 저 정도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뭐 득점왕이었고, 그리고 또 공격 포인트도 2위였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뭐 히샬리송 선수도 2자릿수 골을 넣었고, 쿨루세스키는 후반기만 뛴 건데도 5골 8도움이니까 엄청난 그 득점 생산성을 자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콘테 감독이 새 시즌에는 더 좋은 선수단으로 시즌을 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2021-2022 시즌 4위를 기록한 것보다 더 높은 꿈을 꾸게 될 거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금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무대에서 좀 큰 도전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조금 이제 실현할 만한 공격진이 구성됐는데 결국엔 이제 다른 포지션에 얼마만큼 좀 따라와 주느냐고. 그렇죠. 일단 수비 보강이 중요한데 거기가 참 거기가 기대만큼 안 되고 있죠. 일단 공격진 구성은 뭐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히샬리송 선수가 그럼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또 토트넘에서 어떻게 뛰게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히샬리송의 전체 커리어, 프로 커리어 내내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는지 이 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